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과정. 이번에는 이제 세분화된 제목은 요 한 가지입니다. 자, 개발 과정 살펴볼 텐데요.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단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 5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사회 문제 분석입니다. 사회 문제라는 것은 해결되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의 출발점은 사회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개인들의 문제가 먼저이고, 그리고 그 개인들의 문제가 모여서 사회 문제로 확대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회복지사 입장에선 이미 사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없다가 어떤 시점엔 개인들의 문제가 모여서 사회 문제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입장으로 보자면 이미 여러 개인들의 문제가 모여서 집합적인 의미의 사회 문제가 이미 존재해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위원을 취업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회 문제 여러 가지가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그 사회 문제가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클라이언트의 공통된 어떤 욕구, 공통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프로그램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것이고 특정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사회복지에 대한 대중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복지가 뭔가 사람을 돕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내용만 사회복지학에서 다룰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일부 있는데요. 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아픈 현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 시간에 몇 번 예를 들 텐데요. 중년의 고독사. 노년보다 중년, 40, 50대 고독사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이런 중년 고독사가 라는 사회 문제, 우리의 지역사회 문제, 이 문제점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보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출발점은 사회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번 시간에 제시될 예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이 작성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 제목은 이런 거였었는데요. 노인 부부, 둘 다 노년인 노인 부부 정서적 유대감 향상 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출발점을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년기 부부의 경우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가부장적인 태도를 더욱 중요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그리고 사회통념상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아니더라도 그 결과 노년기 부부는 서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성 역할에 따른 차별과 권위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으로 부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양성평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이미 노년인, 70대, 80대인 이미 노년인 부부의 경우에는 그런 양성평등적인 변화가 오랫동안 이미 살아왔는데 고정된 어떤 삶의 패턴상 반영되기 쉽지 않을, 그러니까 여전히 가부장적인 인식, 그런데 사회는 바뀌어 나가는데 가부장적인 어떤 인식 하에서 이제 부부가 생활하게 될 경우에 어느 한쪽에서는 특히 더 불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갈등 요지가 더 커지는 거죠. 사회는 빨리 변화해 가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자 하는 것이 학생들이 발표했던 제 내용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욕구 사정입니다.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자, 그 욕구 파악 그러면 매슬로우와 브래디쇼의 욕구 이론이 고려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에서 학습하시는 것처럼 매슬로우, 생존의 욕구부터 시작해서 그 자아실현 욕구까지 위계적인 그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기억나실 것 같고요. 브래디쇼, 표출된 욕구, 비교적 욕구, 이렇게 네 가지 욕구를 제시했었던 그런 욕구들, 여기서는 따로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런 매슬로우나 브래디쇼의 욕구 이론들이 바로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우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지역 조사 차원에서, 지역 욕구 조사 차원에서 그 제로 베이스에서 욕구 파악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이미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런 사회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해보자는 것의 아이디어인데,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욕구 조사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통계 자료 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논문이나 어떤 언론의 기사들, 통계청의 자료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 그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혼 가구 중에서 황혼 이혼의 가구가 24.8%로 1990년에 그러니까 약 한 20년, 약 한 30년 전에 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5.3%에 비해서 5배, 한 30년 사이에 5배가 늘어났다는 건 상당히 큰 변화이죠. 5배가 증가했고, 이와 관련해서 노인 부부 사이에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욕구로서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욕구 사정의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사회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면접해보고 자료 조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또 구조화된 어떤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연구되어져 있는 연구 자료들, 이런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이 숫자를 보면 지금 이 노인 부부들 사이에서 관계 문제 관련된 욕구가 있겠다라는 것을 추정해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욕구를 사정하는 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욕구와 문제가 마치 동의처럼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로 하는 것,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일 수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구분하셔야 될 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욕구나 문제와 동의어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엔 동일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여서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술을 먹는 것,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에게 필요로 하는 건 술을 끊는 것, 클라이언트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곧 클라이언트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의 관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노인 부부에서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라는 사회 문제, 이것은 어떤 특정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계층의 전반적인 사회 문제인 셈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황혼 이혼이나 부부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겼고 이걸 해결할 욕구가 있다라고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대상자 선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금 노인 부부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럼 누굴 대상으로 할 건지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은 그 4가지 집단을 좁혀나가는 개념입니다. 자, 일반 집단, 위험 집단, 이게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를 처음엔 넓게 잡았다가 일반에서 위험, 위험에서 표적, 표적에서 클라이언트 집단까지 점점 그 범위를 좁혀나가면서 클라이언트로 선정해 나가는 과정,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만한 내용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일반 집단,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장 포괄적인 인구 집단으로서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지역의 전체 대상. 자, 예를 들자면 중년 고독사를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 내에 혼자 사는 중년을 다 일단 대상으로 잡아보는 겁니다. 자, 중년 고독사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라면 중년인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는, 고독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지역사회 내에 혼자 살고 있는 중년을 일단 다 대상으로 삼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반 집단 중에서 그 중에서 누가 위험할 거냐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일반 집단 중에서 특정 사회 문제에 더 영향받기 쉬운 하위 인구 집단, 그러니까 중년 고독사, 우리 지역사회의 중년이면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의 명단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명단 중에서 누가 더 위험한가의 문제인데요. 고독사의 위험이 저소득층이면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많이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저소득의 문제와 거주 불안정의 문제가 있는 그 고시원에 살고 있는 중년이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이면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 이렇게 좁혀 나가는 겁니다. 위험 집단, 일반 집단 중에서 더 초점 맞추자는 거고요. 자, 그 일반 집단 중에서 그 다음에 더 좁혀 나가는 건 표적 집단인 건데요. 프로그램의 1차적인 대상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위험 집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자, 1번, 1번 중에서 2번 중에서 3번을 좁혀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깔때기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에서 클라이언트 집단을 좁혀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2번까지 그러니까 위험 집단까지 혼자 살고 있고 중년이고 고시원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은 일단 다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복지관에서 이 조건에 해당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모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숫자 많다면 좀 좁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 할 수 있어도 좋겠지만 숫자 많다면 뭐 이 수백 명, 수천 명이라면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연령대나로 구분해서 좁혀서 이번엔 여기를 표적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프로그램 대상자로 삼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관이 5개 동을 이제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엔 1동만 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동이 2동보다 특별히 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위험 집단에서 거의 다 걸러낸 거고요. 1동이 2, 3, 4동보다 뭐 특별히 더 위험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1, 2, 3, 4, 5동을 한꺼번에 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진다면 이번에는 1동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표적 집단의 의미입니다. 위험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표적 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 집단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클라이언트를 의미하는 건데 표적 집단 중에서도 이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좁혀왔냐 하면 혼자 사는 중년을 일반 대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위험 집단, 그들 중에서 누가 위험하냐면 고시원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이렇게 좁혔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번엔 타겟을 어디 둘, 표적을 어디 둘 거냐 하면 1동에 살고 있는 1,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일단 대상으로 하겠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냐면 또 그렇지는 않아서 일단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고 참여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난 이거 안 할래요. 뭐 이런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뭐 고독사 위험 뭐 이런 거 완화 프로그램 난 관심도 없고 난 복지관에서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뭐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동의하지 않는데 굳이 가서 찾아 방문하고 찾아가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참여 동의해야 되고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 집단 중에서도 그리고 능력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능력은 뭐냐 하면 뭐 이런 프로그램에 비용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 병원에 자주 입원을 해야 된다면 이 프로그램에 지금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죠. 참가하고 싶긴 한데 내가 요즘 병원 치료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많이 비워서 절반 이상 집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외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할게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동의나 능력을 고려해서 동의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엔 그때 비로소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이 되는 셈입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하나씩 좁혀나가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또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한 부분이 이제 좁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동일한 집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은 좁혀나가는데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은 그냥 동일한 사람이 그대로 다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이언트 집단에서는 좀 좁혀진다거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절차가 규정화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판단에 따라서 이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가변적일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일반 집단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집단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좁혀나가는 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그 개발 과정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대상자 선정을 그 노인 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보면 그 발표했던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일반 위기 표적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이제 좁혀나가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산출 근거는 증평군의 충청북도에 있는 군입니다. 청주 옆에 붙어 있는데요. 그 증평군에 거주하는 노인 부부 가구가 이런 숫자들은 이제 통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2,754명이고 가구로는 1,377명. 자, 이런 것은 통계 자료로 이제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가구가 증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부부 가구가 그 가부장적인 주로 이제 할아버지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나 이혼의 위기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있는 모든 노인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 안에는 얼마든지 관계가 좋은 또 가부장적이지 않은 노인도 있을 수 있겠죠. 일반 집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집단 중에서 누가 위험한지 위기에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위험성이 있는 집단을 좁혀나가는 건데요. 증평군에 거주한 노인 부부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 가구. 자, 빈곤하다고 해서 가부장적일 거냐?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빈곤이 다른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 뭐 심리적인 문제이든 사회생활의 문제이든 안타깝게도 이 빈곤이라는 상황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악화시키고 더욱 그 심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경우라면 그 갈등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빈곤 때문에 작은 갈등이 더 큰 갈등으로 커질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가구로 좁혀나갔습니다. 일반 집단에서. 120명 60가구. 아마도 증평군에서 통계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좁혀나가는 숫자를 정할 때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와 그 중에서 전체 기초수급에 대한 통계 자료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비율을 이 숫자에 적용을 해서 뭐 3%면 3%, 5%면 5%, 그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내는 방법도 추론해내는 방법이지만 뭐 충분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좁혀나가는데 표적 집단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상 중에서 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위기 대상 중에서 증평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부부 적응 척도 점수가 하위 30%인 부부,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그 부부 적응 척도를 심리검사 도구로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도 복지관 이용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이걸 자연스럽게 시도했겠죠. 이걸 막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뭐 좀 분위기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설문지를 한 상황을 상정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부부 적응 점수가 그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 쪽에 있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부부 적응이 잘 안 된다.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 하위 30%를 선정하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항상 이 대목은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동의, 자발성, 이건 뭐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여서요. 이 중에서 동의를 원하는, 참여를 원하는 인원을 최종적으로 20명 10쌍을 선정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 계획 단계입니다. 자, 프로그램이라는 건 계획하는 겁니다. 실행 이전이죠. 다 계획 중인 시점의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목적과 목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총 5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인데 내용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가 더 많습니다. 그 개념으로서 목적과 목표를 먼저 살펴보면 이게 뭐 목적이 목표 같기도 하고 목표와 목적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걸 거의 뭐 마치 동일한 의미로 호환해서 사용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의미를 구분하자면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목적이 더 상위의 넓은 개념입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바람직한 상태, 물론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바람직한 상태를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직한 어떤 상태입니다. 목표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특정 지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그 목적이 자, 여러분들의 목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지금 여러 과목과 실습을 통해서 지금 어렵게 하고 계시는 건데요. 힘들게. 목적과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시는 이유, 목적, 목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또는 어떤 전문 직업인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마 대표적인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이 사회복지학 과정을 다 거쳐서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적은 뭐냐 하면 뭐 전문 직업인이 되는 것,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건데 그러면 그런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서 어떤 절차 과정에 필요한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점을 취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라는 전문 직업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로서 밟아야 될 과정들 그것이 이제 목표인 셈인 건데요. 그래서 이번 학기엔 몇 학점, 몇 학점, A 학점, 목표. 이번 학기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완료라는 목표. 자, 목적은 좀 더 큰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선 이걸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점 취득하는 것, 이건 목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인 거고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인 셈이죠. 자, 일단 개념상으로 이렇게 구분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목표는 측정 지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목적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 자, 이걸 뭐 어떻게 잘한다 못한다 측정하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목표는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마무리한다. 이건 그렇다 그렇지 않다가 딱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거죠. 학점을 A를 꼭 받는다. A, B, C, D 명확하게 측정됩니다. 목표는 그렇게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을 특히 목표에 초점을 두고 더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목적보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는 훨씬 더 필요로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목적 아니고 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관의 사명에 기반해야 되겠고요. 자, 이건 사실 모든 활동이 다 우리는 사명, 사회복지관이 왜 존재하는지, 설립자가 이 기관을 왜 만들었는지, 거기에 기반하는 것은 당연한 모든 활동의 이제 의무적인 부분이겠고요. 클라이언트 중심인 것,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성취 가능한 형태.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관련돼서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성인군자로 만들어내야지. 완벽한 인간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취 가능한 형태여야 됩니다. 비행 청소년을 갑자기 모범적인 청소년으로 누구나 칭찬받을 안 되죠.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표는 뭐냐 하면 성취 가능한 형태. 이번 1년 과정,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야지 너무 높은 목표를 잡게 되면 그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실패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이 이미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성취 가능한 형태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측정 가능한 요소를 모두 다 측정 가능하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근데 사회복지라는 것이 워낙 그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 어떤 경우엔 굉장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존중감 향상. 우리가 어떤 사전 사후
설문지 또는 심리검사 도구를 통해서 그 변화를 측정하려고 하지만 사실 완벽하지는 않죠. 그리고 어떤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라는 것 자체가 시도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측정하도록 전부 다 측정 가능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일부분이 안 된다면 꼭 측정 가능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까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은 우리는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목적은 큰 걸 잡으면 됩니다. 근데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목표의 진술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는데요. 마치 육하 원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조선 가정의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는 의미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학업 성취도를 이것은 무엇을에 해당이 됩니다. 얼마만큼? 10% 이상 향상한다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표 진술은 여러분이 처음에 하실 땐 이걸 샘플로 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조선가정 아이들이, 클라이언트는 조선가정,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자가 살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10% 이상 향상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그냥 학업 성취도를 향상한다가 아니라 측정 가능하도록 10% 이상. 자, 9%면 이제 목표 달성이 안 된 거고요. 11%면 달성된 겁니다. 그게 측정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는 수량화돼서 계량화돼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이번 시간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꼭 이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산출 목표. 자, 산출 목표는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 의미의 수치나 자료를 의미함. 참 개념적인 걸 설명하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 문장이 훨씬 더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작업량, 실적 등으로 표현될 수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이언트의 연인원, 실인원 등으로 그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간단히 표현하자면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했는지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표현한 겁니다. 자, 얘는 이런 건데요.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산출 목표, 실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실적이라는 뉘앙스가 가장 여기 잘 부합하는 건데요. 사회복지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실적, 상담을 몇 번 했는지 뭐 그런 건데요. 월 4회 6개월 동안 24회 프로그램을 실시 또는 프로그램의 참석률 80% 이상, 이런 것들이 산출 목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목표 삼는 것, 아직 다 계획 단계입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계획하는 있는데 계획을, 이런 목표를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걸 진짜로 실시하게 되면 월 4번 6개월 동안에 24번 차질 없이 할 거고, 그리고 여기 클라이언트의 참석률은 그 80%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목표를 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걸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성이 되면 목표했던 대로 6개월 24회, 실제로 24회 했습니다. 결과 6개월 후에 그러면 목표 달성했네, 훌륭하게 잘 됐네. 보통 제가 실무했을 때만 해도 이걸 주로 평가를 했고요. 프로그램의 참석률 80% 이상, 그러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결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클라이언트들이 이 정도면 높은 수준이고, 그러면 이건 목표 달성했네, 잘 됐네, 진행이 아주 효과적이겠네,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거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가 지금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걸로 여겨지는데요. 자, 성과 목표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목표했던 바를 성취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겠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성이 정말로 달성되는가에 대한 것이 성과 목표입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자존감감 30% 향상, 또 그것이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앞에서 산출 목표의 관점으로 보자면 6개월 동안 24번의 프로그램이 빠짐없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80% 이상 참석을 했으면 그러면 충분히 잘 진행된 거 아니겠는가인데요. 잘 진행은 됐지만, 그런데 그래서 청소년 클라이언트가 정말로 이렇게 좋아졌는가, 자존감이 향상됐는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를 설명드릴 때 꼭 제 강의, 제 수업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목적 목표를 다루고 있는데요. 목표의 궁극적인 지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로 성장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출 목표는 뭐냐면 제가 빠짐없이 일단 강의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제 동영상 강의니까 당연히 다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출석률 뭐 90% 이상, 95% 이상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근데 제가 15번의 15주의 강의를 빠짐없이 진행을 했고, 뭐 여러분들이 10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100% 다 출석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목적했던 바가 달성되냐는 것에 반드시 예스가 될까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출석하고 강의 빠짐없이 하고 출석 다 하면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냐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출석은 다 잘했는데 이제 동영상 플레이 해놓으시고 이제 주무시거나 그냥 건성건성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출석을 잘했다가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출석 잘하시는 분이 되게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정말 불가피하게 출석은 잘 못했습니다. 이 산출 목표는 지금 낮게 측정이 됐어요. 출석도 잘 많이 못하시고. 그런데 좋은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죠. 출석만 가지고 출석 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효과성을 의미하는 성과 목표인 셈이죠. 자,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회 회기에 이제 진행을 빠짐없이 했고요. 노인분들이 출석을 다 잘했습니다.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적은 아주 좋아요. 산출 목표 100% 달성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이것의 효과성은 노인 건강이 실제로 증진되어야 되는 거죠. 노인들이 100% 다 참석하고 빠짐없이 10회기 다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산출 목표 달성 100%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인 건강이 정말 좋아졌냐는 별개로서 성과 목표로 측정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출석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면 산출 목표는 달성이 됐지만 성과 목표는 달성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별개로 놓고 따로따로 측정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 한번 충분히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적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출은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과는 그 실적을 통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었냐는 따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것과 관련돼서 혼동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별도의 개념으로 만족도라는 개념은
성과 산출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도 꼭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클라이언트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성과 목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과 목표는 뭐냐면 정말로 효과 있었냐를 묻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예를 들면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노인 클라이언트들이 대단히 불만족했습니다. 이제 어떤 요가 강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너무 힘들게 한 겁니다.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가도 하고 뭐 하여간 막 등산도 시키고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만들이 높습니다. 만족도 조사해봤더니 뭐 1, 3, 4, 5점 적도의 1점이에요. 만족도는 낮았지만 근데 효과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느라고 불만족했지만 그걸 통해서 실제로 건강은 좋아졌을 수 있죠. 효과성은 있는 셈입니다. 효과성과 만족도. 만족했으면 효과 있는 거냐면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고요. 또 정반대일 수도 있죠. 노인분들이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재밌게 활동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5점 적도에 5점 만점 체크했습니다. 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죠.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는 셈이고 성과는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자, 산출 목표, 성과 목표, 그리고 만족도 세 가지는 다 별개의 개념입니다. 물론 세 가지가 다 높으면 제일 바람직하죠. 만족도하고 성과도 되고 산출도 높고 다 높게 결과되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하나가 높다고 다른 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별개 개념으로 따로 측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별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단계입니다. 전체 5단계 중에서 마지막 5단계인데 화면은 아직 여러 개 남아 있고요. 자,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화입니다.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 실시 주체, 활동 내용, 또 프로그램 수행 인력, 예산, 평가 계획 등이 세부적으로 계획되어져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차시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있고, 앞으로 시간에 실제 예를 통해서 훨씬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는 활동 내용에 대한 예입니다. 실시 주체는 어떤 사회복지사 담당할지, 또 사회복지사만 할지, 뭐 간호사나 영양사도 포함될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활동 내용은 이런 건데요. 자, 그 학생이 발표했던 그 내용입니다. 프로그램명은 정서적 유대감 향상 프로그램의 부부학교. 앞에하고 명칭이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자, 활동 수행 방법은 뭐냐면 20명, 아까 그 대상자를 깔때기 모양으로 4단계로 좁혀 나가서 클라이언트 집단이 열상 20명이었습니다. 그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소는 증평노인복지관의 제1강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 차시에서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모여서 뭘 하냐면, 노인복지관 강의실에서 모여서 뭘 하냐면, 이런 걸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부부 대화 교실인데, 이 안에 아마도 한번 모여서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랑의 대화법 강의. 일단 내용을 보면, 부부 칭찬 나누기, 부부 갈등 찾기, 몸으로 말해요. 입장 바꾸기, 부부 극장, 연애 시절 떠올리기. 자, 이 정도 되면 어떤 활동이 진행될지 아마 머릿속에서 그려지실 것 같은데요. 배우자 매력 찾기, 우리 부부 자랑하기. 자, 이 중에서 뭐 좀 궁금해 보이는 건 사랑의 대화법 강의. 대화법에 뭐 사랑에 관련된 별도의 뾰족한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과 관련된 대화 기법들 실천론 등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던가 또는 공감적 반영적 경청이라던가 나 전달법이라던가 이런 것만 여기에서 포함시켜도 훌륭한 대화법 강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배우시는
이제 그런 지식을 여기에 반영하셔도 얼마든지 훌륭한 대화법 강의 내용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발표하면서 궁금했던 점은 몸으로 말해요. 이게 뭘까? 궁금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토론 과정을 하니까요.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으로 제시어를 표현하는 게임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몸으로 동작으로 상대방이 알아맞추도록 하는 그 단어 알아맞추기 게임을 몸으로 말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는데요. 자, 그런 걸 통해서 부부간의 친밀감을 마련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7, 80대의 노인 부부인 분들이 이렇게 막 부부간의 액티비티를 활동을 밀접하게 해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시도라고 보여지겠고요. 자,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런 수행 방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부부관계 증진하겠다인 건데요. 이제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화법, 부부 칭찬 나누기, 부부 갈등 찾기,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훨씬 더 세부화된 내용들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야, 계획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자, 그런 내용은 이제 앞으로 더 다루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활동 내용과 수행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4월부터 11월 동안에 사회복지사 2명이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횟수는 8회기, 한 회기 2시간 동안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틀은 공동모금회 양식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체화해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과 목표, 산출 목표. 앞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과 목표. 그러니까,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 참석하는 걸 진행하겠다. 이건 산출 목표에 해당합니다. 따로 앞에서 산출 목표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산출 목표라면, 10번 동안에 20명이 참석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건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좋아졌나? 이게 성과 목표. 정말로 부부관계가 좋아졌냐를 목표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대상자가 정서의 유대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 정적도 점수를 사전보다 사후에 20점 이상 향상시킨다 라고 설명되어져 있고요.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측정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과 지표에는 허슨이라는 학자가 만든 가족관계 검사 척도가 있고요. 이 검사 변화량을 성과지표로, 그러니까 사전 검사했을 때, 예를 들자면 사전 검사했을 때 10점이었는데 프로그램을 한 4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검사를 했더니 이 점수가 50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 척도는 높은 점수일수록 가족관계가 밀접한 원만한 걸로 만들어진 설문지라면 10점에서 50점으로 올라간 것. 그래서 이걸 빼서 40점만큼 향상이 있었다. 그렇다면 성과 목표 20점 이상 향상시킨다에 부합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목표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료원은 프로그램 참여자, 자료 수집 방법은 척도 검사 분석, 그리고 자료 수집시키는 이 틀은 공동모금회의 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틀인데요. 자, 자료 수집 시기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사전 검사하고 프로그램 종결 4개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예, 종결 후에 사후 검사하는 것. 이런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얼만큼 향상됐는지를 설문조사 검사지를 통해서 검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효과적인 셈이죠. 10번 동안에 20명 열상이 다 참석했고 4개월 동안 내내 잘 진행했다. 잘 진행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효과가 있었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과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작성하심에 있어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건 일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걸 20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뭘 잡을 거냐는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이거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다루었던 정규분포나 표준편제론 개념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20점을 할 거냐, 10점으로 할 거냐, 또는 30점을 할 거냐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사회복지 조사론의 이제 과학적 방법까지 동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 현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점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이 사전사후 점수를 뭐 20% 이상 이렇게 비율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량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비율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로서 지금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예시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재정. 돈이 없으면 사회복지기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최소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겠고요. 이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건 그만두더라도 간식비 정도라도 이제 필요하겠죠. 예산 재정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뭐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현수막 제작, 뭐 홍보를 위해서도 현수막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뭐 리플렛 제작, 이렇게 두 가지를 예시로서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선 예시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는 계획 과정인데요.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 교과목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통 교과목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하는 거를 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 과정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계획서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붙는 평가서가 꼭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계획은 계획서대로 또 평가는 평가서대로 따로따로 하는 건데요. 평가서는 계획서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를 어떻게 측정할지를 미리 계획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계획서를 만들 때는 평가에 대한 내용 없이 그냥 아주 거창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건 또 잊어버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할 땐 원래 계획서에 목적 목표가 뭐였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또 평가대로 하고 사육사 나름대로 판단해서 작용은 반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할지를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할지 자체를 계획서에 명시해야 되고요. 그 명시된 대로 평가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 내용의 구체화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클라이언트의 동기 및 능력. 여기서 먼저 이 화면에서는 동기를 먼저 살펴보는 건데 영어로 모티베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클라이언트의 동기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동기가 있어야 참여합니다. 우리는 강제성을 가지고 오고 싶지도 않다는 클라이언트를 잡아 끌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니고요.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없고요. 클라이언트가 원해야 참석하는 건데 원하는 그 정도가 높을수록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죠.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일단 높을수록 바람직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부정적 측면도 약간은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불편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가 높다는 얘기는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난 좋아질 수 있어.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 아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이렇게 동기가 높으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일 경우엔 현재 자신의 문제를 축소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우울 경향이 있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요. 어려움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클라이언트일수록 현재 자신의 불편함을 축소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은 좀 감안해 둘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죠. 욕구 충족, 목표 달성, 또 과업 성취와 같은 희망의 추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즉 클라이언트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 또는 욕구의 크기에 따라서 동기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 동기가 없으면 진행도 안 되고요. 진행해 봐야 효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쯤에 최근에 발표했던 학생들이 발표했던 제가 강의 나가는 학교에서 발표했던 주제가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베트남 이해하기라는 제목이었는데 뭐 실제는 좀 더 길지만 하긴 핵심은 베트남 이해하기인데 그 대상자를 누구를 선정하고 있냐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결혼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그중에서 베트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지역사회 사회통합이 잘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지역 주민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건데요. 제가 보기엔 이건 사회복지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거냐라는 문제이죠. 동기의 문제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바쁘죠. 바쁜데 복지관에서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자, 베트남 알고 싶으신 분 모이세요. 안 모인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기 자체를 유발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계획은 그렇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동기 자체가 잘 유발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막 한가하게 있는 게 아니고 다 바쁜데 그것도 또 특별히 베트남에 대해서 막 정말로 막 알고 싶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동기가 높은 지역 주민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불특정하게 하면 이 프로그램은 아마도 실제로 진행했을 때 대상자 모집 자체도 안 될 거고요. 효과성도 높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걸 대상을 좀 다르게 하면 효과성, 그 동기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일반 불특정 다수의 지역 주민이 아니고 베트남 신부의 시댁 식구 중에서 베트남 알고 싶은 사람 이렇게 대상자를 좁히면 불특정의 일반 지역 주민이 아니고 결혼 이민자가 그러니까 그 시댁 식구의 입장에선 우리 집안에 베트남 출신의 그 결혼 이민자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평생 만나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베트남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 결혼 이민자와 좀 더 친해지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겠죠. 동기가 있는 셈입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우리 집안 식구가 됐으니까 베트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뭐 이제 개인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복지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네. 그러면 한번 참가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동기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초보 사회복지사의 욕심 중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홍보하면 지역 주민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여기 참가하겠냐면 안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기의 문제인 셈이죠. 정말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거 이 프로그램 내가 참가해보면 참 좋겠는데 꼭 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도록 계획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화면인데요. 이번엔 능력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관계 능력, 성장과 변화를 위한 능력, 신체적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 앞에서도 한번 제가 간략히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역시 학생들이 발표한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요. 장애인에 관련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상자를 그냥 장애인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건 대단히 곤란합니다. 장애인 이 세 글자로 클라이언트를 설정하기엔 너무 넓습니다. 장애 유형.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장애 정도가 어떨지, 중증인지 형증일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장애인 이렇게 프로그램의 대상을 잡게 되면 즉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신체 장애와 지적 장애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런 클라이언트를 모이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지적 장애인에게는 적합한데 신체 장애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고 또 신체 장애는 적합한데 지적 장애는 적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